다음 달 프랑스 개봉이 있어서 지금 10월 30일인가요? 10월 30일 개봉. 프랑스나 일본 항상 좀 프로모션을 일찍 하더라고요. 개봉 시기에 하는 게 아니라 9월 초에 뭐 프랑스 일정이 있다고 해서 이제 오게 됐고요. 또 파리에서 3번, 또 도빌 영화제에서 또 한 번 상영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 질문 해주시면 편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관객들하고 만나는 자리에 오셨던데 네. 그 혹시 끝나고 나서 관객분들 좀 만나보셨거나 아니면 네. 관람하시는 분위기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세요? 어제 2차례 그 프랑스 일반 관객분들 시사 있었고요. 그 메이킹 도큐멘터리 팀에서 이제 영화 보고 나오는 프랑스 관객분들 인터뷰도 많이 따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겁이 나서 뭐 그건 못 봤습니다, 제가. 저는 그냥 그 잘 아는 프랑스 쪽 지인들하고 사람들하고 이제 맥주 한 잔, 와인 한 잔 하러 이동했고요. 무대 인사를 하고 나서 아마 그 메이킹 도큐멘터리 팀의 인터뷰에 아마 잘 들어있지 않을까 반응들은.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프랑스 이제 프레스 스크리닝이 있었고요. 기자분들하고 영화계 분들 시사했었고, 그때는 뭐 저도 같이 앉아서 영화 보고 또 끝나고 오신 분들이랑 뭐 여러 가지 뭐 여러분들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그 따베르니에 감독님이라고 계세요. 베르트랑 따베르니에 감독님이라고 계신데 생폴의 시계상, 시골에서의 이별 이런 거 제 대학교 영화 동아리 때 되게 존경하던 감독님이었는데 나빠라는 영화로 또 뭐 최근에 베를린에서 그랑프리도 받으시고 아주 프랑스 거장이신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얘기 많이 나누고 그게 되게 기뻤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영화 동아리에서 공부하던 감독님을 직접 와서 제 영화 보시고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분도 무슨 그 메이킹 다큐멘터리 팀의 인터뷰에 그 많은 얘기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반응에 대해서 만든 제가 직접 말씀드리긴 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나중에 클립들이 아마 잘 정리돼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빌 영화제에서는 뭐 되게 대형 극장에서 잘 상영이 됐고요. 끝나고 뭐 또 틸다 스윈튼도 원작자분들하고 틸다 스윈튼 같이 영화제 갔기 때문에 뜨거운 분위기에서 잘 상영이 됐고 기립박수가 아주 오래 이어졌는데 원래 영화제에서는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나 이제 폐막 작품이고 하니까 그거는 뭐 별 거리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오랜만에 이렇게 한국말로 인터뷰하니까 되게 좋네요. 한 3-40격의 그 내시 먹고 어쩌고 하면서 참 며칠간 되게 시달렸는데 한국 분들과 이렇게 한국어로 인터뷰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갑자기 뭐 입이 잘 안 움직여지네요. 프랑스 관객들의 뭐 좀 한국 관객들과의 뭐 좀 차이라든가 정서가 비슷한 부분이 관객분들 이제 트위터 같은데 반응 올라오는 걸 좀 체크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첫날 화요일날 시사회 때 이제 올라온 트위터 그분들은 아마 완전 일반인은 아니고 뭐 영화 관련 블로거들이라든가 매체에 계신 분들 섞여 있는데 그분들 반응 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었고요. 좋은 평들이 많아서 매체나 기자분들, 그러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프랑스 분들은 제가 처음 프랑스 개봉 프로모션 왔던 게 2004년에 이제 살인의 추억 개봉할 때였는데 그 다음에 2006년에 이제 괴물 때문에 왔었고 2010년, 2009년 겨울이었나? 그때는 또 이제 마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품을 뭐 매년 하는 감독도 아니고 되게 느려서 이제 띄엄띄엄 하는데 3년 간격으로 이제 항상 파리에 와서 이제 영화 개봉 때문에 프로모션 했었는데 그 인터뷰하는 분들이 항상 거의 똑같아요. 그 영화 전문 뭐 깔리 디시네마나 아니면 뭐 르몽드나 리베라시옹에 계신 그 기자분들도 별로 잘 바뀌질 않아요.
3년에 한 번씩 띄엄띄엄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다시 봐서 반갑다 이러고 같은 얼굴 분들이 계속 있어서 친숙하고 그런 게 되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영화의 나라, 시네필의 나라답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에서는 뭐랄까요? 그 몇몇 리뷰들이나 이런 거는 주변에서 번역해 준 걸 보긴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나온 리뷰들. 뭐 프랑스 한국이나 아시아 나라들과 이제 미국이나 유럽 나라들의 차이는 그 장르 문화에 대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영화를 보는 반응이나 뭐 그 일반적인 리액션은 별 차이는 없다고 보고요. 대신 미국이나 유럽 쪽에 보면은 이제 장르, 그러니까 SF 팬들이라든가 SF 장르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나이 많이 드신 분들도 그쪽에 되게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SF 영화는 그냥 SF 영화로서 접근하는. 어제 상영했던 그 에트랑제 페스티벌인가요? 거기도 이제 그 사이파이 호러 팬들이 막 득실득실거리고 있는 오덕들의 이제 덕후들의 물결이죠, 막 거기 보면. 그래서 막 좀비 영화 보면서 환호하고 뭐 창자 나오면 박수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또 장르 팬들의 또 환영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더 진지하게 또 뭐 정치적, 철학적 해석이라든가 우리 현실과 엮어서 보는 그런 측면들이 재밌는 것 같고요. 한국이나 아시아에서. 유럽이나 미국 분들은 더 장르적인 쾌감이나 뭐 이게 SF 영화의 전통 속에서 이 영화가 어떤 뭐 느낌인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또 접근이 되니까 그런 게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차이라면 차이인 것 같습니다. 뭐 이전에 다른 영화들도 뭐 해외에서 평이 좋았지만 사실상 이제 뭐 헐리우드라든지 해외를 겨냥해서 감독님께서 만든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번째 영화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해외에서 처음 거의 처음 상영을 하신 건데 그런 소감. 네, 어제 뭐 독일에서도 그랬지만 해외 그러니까 영화제에서 뭐 상영하거나 외국에 와서 이렇게 개봉 프로모션 한 거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프랑스의 한 지방 도시의 영화제에 가서 스코틀랜드 여배우와 프랑스 출신 독일에서 살고 있는 만화가와 함께 레드카펫에 걸으니까 야 이거 무슨 어찌 자연스럽게 이렇게 돼버렸구나. 근데 이 영화 자체의 성격이 그랬던 것 같고요. 체코, 미국, 영국, 한국 스태프들이 섞여서 만든 영화고 아시아와 유럽, 미국 배우들이 다 뒤섞여서 만든 영화니까요. 이 영화를 또 개봉하고 홍보하는 상황도 또 똑같이 이렇게 복잡하게 다 뒤엉키니까. 그런데 뭐 국적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화 자체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런 글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작업들이 더 많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배우분들도 뭐 예를 들어 뭐 이병헌 씨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지만 최민식 씨도 최근에 또 미국에서 영화 작업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 그 스토커 촬영했던 정정은 촬영 감독 같은 경우도 지금 LA에서 이미 또 다른 헐리우드 영화 이미 또 촬영 감독으로 또 일을 하고 있고요. 한국 감독님의 프로젝트가 전혀 아닌 그냥 미국 영화의 촬영 감독으로 들어가 있고요. 저도 또 뭐 이런 식의 작업을 자연스럽게 했고 이병헌 씨나 배두나 씨 같은 경우는 또 헐리우드 영화에 자연스럽게 또 아시아 또는 한국인의 배역으로 출연합니다. 이제는 이게 점점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또 물어보신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요. 살인의 추억이랑 마더 같은 경우도 다 이제 프랑스 개봉했는데 개봉의 규모는 물론 좀 작은 편이었고요. 괴물은 한 250여 개 극장에서 되게 큰 규모로 개봉을 했었습니다. 오세안이나 근데 잘 안 됐습니다. 프랑스, 일본에서 되게 큰 규모로 개봉했는데 성적은 별로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한 300에서 개봉관 규모는 요즘 가는 중에 있는데 250에서 한 300여 개 정도 사이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최초로 프랑스에서 흥행이 되는 저의 영화가 될런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뭐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원작자가 이 작품의 또 고향이기도 하니까요.
86년에 이제 여기서 프랑스에서 출간됐던 앙굴렘이라는 되게 유명한 만화 축제가 있죠. 프랑스에. 거기서 그랑프리를 받았던 만화인데 그 만화가 또 공교롭게 한국에서 또 그래픽 노블이 출간이 돼가지고서는 프랑스 외에 출간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어요. 뭐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출간된 적이 없었던 만화인데 그걸 또 제가 2005년에 원작이 나온 지 한 20년 후에 한국에 출간이 된 건데 그거를 또 제가 평소 습관대로 한국의 그 만화 샵에서 어슬렁거리다가 그거를 집어들게 되고 2005년이었으니까 제가 괴물 준비하고 있을 때 그러고서 한 7, 8년의 세월이 흐르고 영화를 만들어서 다시 일로 돌아오게 된 거죠. 연어가 어디로 갔다가 다시 거슬러 올라오듯이 한 그게 몇십 년의 코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야 뭐 계속 영화를 만들어 온 입장이었으니까 그럴 텐데 원작자분들은 특히나 감개무량하셨나 봐요. 좀 항상 무대 인사할 때마다 되게 그 이모셔널해지니까 되게 감정적이 되시더라고요. 그 나이도 많으신 분들이고 또 본인의 청춘이 또 거기 들어있을 거 아니야. 86년이면 한 거의 20, 30년 전인데 그때 그렸던 만화가 몇십 년 후에 그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출간이 됐는데 어떤 영화 감독이 그걸 들고 와서 미국과 유럽 배우들을 데리고 비교적 큰 규모의 영화를 만들어가지고선 이렇게 프랑스로 돌아와서 자기 또 고국의 프랑스 관객들 앞에서 영화를 틀게 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 되게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나 봐요. 그래서 같은 뭐 창작자의 입장에서야 참 그 감정이 좀 상상이 가긴 하더라고요. 참 강한 어떤 느낌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 들었었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외에 다른 개봉 계획은 다른 나라별 네. 또는 그 테리토리별로 배급사가 이미 다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그 프랑스나 우리 뭐 이태리나 지금 우리가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 다 이미 배급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AFM에서 이미 다 판매가 끝난 상태고요. 근데 유럽은 더 작은 나라들이 막 뭉쳐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권역별로 배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르딕 쪽이라거나 뭐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그러면은 그쪽에 묶어서 또 배급사가 있어가지고 그 배급사가 뭐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함되나? 네. 그리고 또 제가 영화를 찍었던 체코는 또 별도로 배급사가 있고 또 발칸 반도랑 그쪽은 또 따로 묶어서 배급을 하는 배급사들입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의 숫자로 하면 100여 개가 넘는 것 같고요. 배급사 회사의 숫자로 보면 한 4, 50개 가량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연출자라서 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CJ 쪽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배급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는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배급 시기가 또 프랑스가 지금 가장 빠릅니다. 한국에서 제일 먼저 8월에 개봉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30일에 프랑스가 개봉을 하고 일본이 지금 2월달 개봉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유럽 나라들은 아마 그 프랑스와 일본 그 사이 어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듯이 뭐 이 영화도 다 시간에 나라마다 시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고 각 나라 배급사들마다의 또 상황이 있으니까요. 그 벨기에도 벨기에도 지금 돼 있나? 베네룩스로 묶여 있나? 그렇죠? 네네네. 네, 세 나라가 같이 돼 있죠. 네. 그래서 불어권이 또 어디죠? 그 벨기에랑 지금 불어권은 와일드사이드에서 거의 커버를 하고 그럼 스위스 불어권도 와일드사이드에서 가겠네. 스위스는 아직 일정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괴물 때도 상당히 많은 나라에 뭐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개봉을 했었고 한 건이 팔리긴 했었는데 이번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처음에 배급사 측에서 이제 개봉하는 나라들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내셨는데 도대체 무슨 나라인지 잘 헷갈리는 나라들도 있고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다가 그 올림픽 개막식 할 때 보면 보게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아 있었구나 저런 인구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각 권역별로 나눠진 배급사들이 그걸 다 커버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각 나라나 권역별로 아마 주어진 상황들이 있겠죠. 배급 시기나 규모가. 네. 그래서 뭐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되려는지. 근데 특히 뭐 프랑스는 뭐 어느 나라 영화든 그렇겠지만 유럽 영화의 어떤 본거지 내지는 거점으로 가장 의미가 깊은 곳이고 또 칸느 영화제나 무슨 까이에디 시네마 같은 오랜 전통의 영화 잡지처럼 어떤 영화 문화의 핵심적인 심장부 같은 곳이라서 이곳에서의 평가가 어떤가 또는 이곳에서의 반응이 어떤가가 사실 뭐 단순한 박스오피스 숫자 흥행 수치 이상으로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프로듀서들이나 감독들이나 다 항상 많이 의미를 두는 곳이고 저도 가장 프랑스에서 먼저 순서상 먼저 개봉하게 되었다는 것이 의미도 있고 저한테는 소중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프랑스 만화 원작에서 좀 제일 달라진 부분을 신경 쓰신 부분은 어떤 부분? 원작 만화가 지금 프랑스나 한국에서 다 재출간이 됐으니까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줄거리와 사건 뭐 디테일들 완전히 다 다릅니다. 뭐 원작을 각색할 때 이제 항상 흔히 하는 말로 이렇게 완전히 집어삼켜서 이제 그런 질문을 프랑스에서도 많이 받았는데 같은 것과 다른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근데 뭐 굳이 좀 조잡하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뷔페 식당에 가서 뭐는 안 먹고 뭐는 골라서 먹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가서 뷔페 그 식당에 있는 전체 음식을 다 먹어야 됩니다. 확 쓸어서 삼켜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소화시켜가지고 다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뱉어낸 다음에 2시간짜리 어떤 덩어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러니까 뭔가 기계적으로 이거는 영화에 갖다 쓰고 이거는 폐기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되게 잘 안 되더라고요. 과거에도 원작을 경험한 그 각색한 경험에 의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보통 오리지널 시나리오를 쓰는 것보다 각색하는 게 더 쉬울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뭐 어렵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국열차 같은 경우도 원작을 완전히 분해해서 삼켜서 제가 다시 새롭게 탄생시키는 개념으로 했고요. 그렇지만 뭐 누가 뭐래도 그 원작 자체에 되게 독특한 독창적인 발상, 그러니까 인류의 생존자들이 이제 지구에 빙하기가 오고 인류의 생존자들이 달리는 기차에 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싸운다라는 아주 독특하고 유니크한 설정이 있는데 그것에서부터 저도 출발한 거니까요. 이 독창적인 원작 만화가 없었다면 아마 절대 이런 영화를 구상하거나 만들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라든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작과 영화가 어떤 게 비슷할까 찾아보시려고 하면 아마 거의 찾기가 힘드실 거고요. 사람들 이름부터 일단 다 다르고요. 인물의 배치라든가 모든 게 달라서요. 그나마 이제 만화가 파트 1, 2, 3로 되어 있는데 파트 1의 모습과 좀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파트 1도 그 기차 뒤에서부터 앞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얘기거든요. 영화도 그런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흐름상 보면 파트 1과 비슷한 지점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작 만화도 아마 보시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흥행의 문제가 이제 나왔는데 네. 봉준호 영화는 유럽에서 통한다 내지는 프랑스에서 특히 그동안 이제 네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변화를 좀 그 트렌드나 추이를 읽으셨을 거예요. 이번 영화는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네. 예측하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출자로서 뭐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마무리할 때까지는 진짜 최선을 다하는데 제 손을 떠나고 나면 그것이 뭐 유럽이건 미국이건 한국이건 어떻게 될지는 참 예측하기 힘든 것 같고요. 그간의 뭐 괴물이나 마더 같은 영화들은 프랑스에서 특히 뭐 평론가들의 되게 많은 사랑을 받아서 그거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중적인 반응까지 얻을 수 있을지는 뭐 물론 기대합니다만 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짐작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뭐 크게 실망하지 않으려는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나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도 잘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고
만들었는데 또 미국 본국에서 안 되기도 하고 외국에서 잘 되기도 하고 온갖 여러 가지 경우가 다 있으니까요. 이 영화가 프랑스에서 잘 안 된다면 세느강에 뛰어들어서 자살해야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을 열심히 또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개봉보다 아주 복잡한 부분입니다. 와인스타인 컴퍼니라는 회사가 작년에 한 건을 샀습니다. 되게 큰 돈을 내고 영화를 사는 상태고, 근데 그 회사가 또 나름의 또 멋진 스타일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랜 또 재편집의 전통을 가진 그런 회사고, 최근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왕가이 감독의 일대 종사, 그랜마스터라는 영화 있죠. 그 영화가 미국에서 개봉 중인데 그 영화를 이제 같은 와인스타인 컴퍼니에서 개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네마 천국, 뭐 펄프 픽션, 또 최근에 뭐 있어요, 그 장고, 디카프리오 나온 이런 걸 다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왕가이 감독의 일대 종사도 미국에 배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일대 종사를 보면 한 미국 버전이 다른 나라 버전보다 한 23분 정도 잘려나간 버전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또 그 스타일입니다. 미국 관객들은 빠른 영화를 좋아하고 우리는 당신들의 영화가 미국 시장에서 성공하는 걸 돕고 싶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재편집을 권한다. 같이 편집 좀 해보자. 그게 그 회사 스타일이고 그 사장님 스타일이에요. 미국 영화계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타란티노의 파트너로도 유명하시면서 아카데미 킬러로도 유명합니다. 오스카 프로모션의 황제. 아티스트라는 프랑스 영화 있었죠. 흑백 그 무성 영화죠. 그게 이제 와인스타인이 미국에 배급시키면서 그 와인스타인이 또 엄청난 오스카 프로모션을 해서 그해 아카데미상을 휩쓸었죠. 프랑스 감독인데 아카데미 감독상까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인디펜던트 감독들이나 이제 외국의 그런 그 스튜디오가 아닌 영화의 감독들은 이제 와인스타인 손에 의해서 영화가 픽업이 되면 이제 되게 이제 흥분되는 일인 거죠. 미국 시장에서의 뭐 흥행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오스카 프로모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기대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또 감독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곤란하고 난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감독들이 또 다 항상 북미 시장에서 영화가 잘 되길 바라겠죠. 하지만 또 감독들은 원래 그 타고난 성격과 본질상 자신의 작품에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대려 한다는 거에 대한 또 경기를 일으키는 또 그런 반응이 있죠. 저도 뭐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하니까 마치 제가 되게 무슨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상황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되게 좋은 분들이고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설국열차에 미국에서의 흥행이라든가 성공은 우리는 돕고 싶은 거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보자. 저는 네, 이렇게. 근데 대신 저는 나한테 있어서는 나는 스토리텔링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관객들에게 어떤 뭐 이런 식의 뭐 끊임없는 논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협상과 이 모든 것들이 끝나야 미국 개봉 날짜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 주에 프랑스에서 뭐 시사회에서 상영된 설국열차 그리고 프랑스에서 10월 30일에 개봉되는 설국열차는 다 저의 버전입니다. 한국에서 개봉됐던 것과 뭐 0.1초도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일본, 또 아시아나 프랑스의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다 저의 디렉터스 컷으로 개봉이 되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와인스타인 관련 상황은 이제 미국에만 해당되는 일입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그 영어권 나라들 있죠. 그 영어권 6개국을 와인스타인 컴퍼니가 이제 배급을 하는데 그 6개 나라에서 개봉되는 영화가 어쩌면 이제 우리가 한국, 프랑스, 일본에서 본 이 설국열차와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저는 뭐 기본적인 스토리라든가 영화의 엔딩이라든가 캐릭터의 핵심 뭐 이런 것들을 다 고스란히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영화의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미국 관객들의 뭐 성향 내지는 템포에 맞는 그런 속도감을 더 낼 수 있는 영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최대한 잘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 프랑스, 일본 저의 버전과 또 아인슈타인 버전에 만약에 차이가 있게 된다면 두 가지를 나중에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프랑스 만화를 좀 원작으로 하셔서 영화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그럼 아까 대학교 때도 프랑스 감독 좋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프랑스 영화나 이렇게 문화가 봉 감독님에게 미친 영향 같은 게 네. 어릴 때는 미친 듯이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면서 자랐고요. TV에서 하는 헐리우드 고전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나고요. 대학교에 갔을 때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영화 동아리도 만들어서 활동도 하고 또 미친 듯이 우리가 그동안 내가 평소에 못 봤던 영화들을 보고 싶어서 막 찾아다니던 시기였었어요. 대학교 때. 그때 여기 지금 프랑스에 한국문화원이 있는 것처럼 또 서울에는 또 프랑스 문화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사 갔지만 옛날에는 그 경복궁 우측에 있었습니다. 그 갤러리들이 있는 거죠. 프랑스 문화원 지하에 가면은 그 400원씩 받고 450원이었나요? 400원씩 받고 영화를 틀어줘요. 프랑스와 트리포나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그 따베르니에 감독님 영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런 공간하고 비슷합니다. 조그만 아담한 시사실이 있고 16mm 필름 프린트로 그 영화들을 틀어줬어요. 거기 맨날 이렇게 툭 하면 이제 프랑스 영화들을 보러 가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 맨날 거기 모여서 영화를 보는 또 멤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어깨에 비듬이 얹어져 있는 구줄구분하니 이렇게 영화 오타쿠들이죠. 와갖고 이제 그 영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가서 프랑스 영화들 많이 봤었어요. 프랑스 작가주의 영화 또 그 당시 프랑스에서 뭐 꼭 아트 영화뿐 아니라 프랑스 혹시 기억나는 게 프랑켄스타인 구공 이런 식으로 유명한 감독님이 아닌가. 프랑스에서 일반적으로 개봉하는 또 오락 영화들도 또 문화원에서 했었어요. 그런 것들을 늘 가서 뭐 입장료도 싸기 때문에 400원이기 때문에 늘 봤던 그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문화원 건물 2층에 올라가면은 또 그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또 조그만 아담한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 또 프랑스 영화 관련 책들이 쫙 있습니다. 불어? 당연히 모릅니다. 이제 사진을 막 보는 거죠. 되게 귀한 프랑스 영화 관련 스틸 사진들이 있으니까. 대학교 때 그런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은 이제 반대로 또 파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에 와서 제가 만든 영화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개봉한 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뭐 그때 그 당시 프랑스 문화원에서 제가 보고 흠모했던 감독님이 또 제 영화를 보러 시사회 와주시고 하니까 저도 또 되게 묘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괴물이나 마더 또 옴니버스 영화 도쿄 같은 경우도 항상 월드 프리미어를 프랑스에서 했었기 때문에 칸네 영화제에서 항상 처음 사람들한테 선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서보다도 더 일찍 그렇게 항상 영화를 선보였던, 영화를 처음 사람들한테 보여줄 때 어떤 그 설레임과 또 동시에 공포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연출자 입장에서 그것을 항상 프랑스에서 겪었으니까 그런 또 남다른 의미도 있네요. 이번에도 뭐 이번 같은 경우 사실 시기가 안 맞아서 영화를 제가 한 6월 초에나 완성했기 때문에 칸네 영화제에는 출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칸네에서도 계속 문의는 왔었는데 저희도 물론 가고 싶었고 그런데 이제 영화 완성 시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먼저 개봉을 했지만 한반도 밖에서 처음 상영한 거는 이번에도 역시 변함없이 파리에서 기자 시사한 것이었고 독일에서 튼 거였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괴물, 도쿄, 마더, 소국열차 항상 해외에서 가장 프랑스에서 먼저 선보였기 때문에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의도하신 겁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뭐 영화제라는 것이 그 영화 완성 시기와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이 영화는 베를린에 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영화를 찍고 후반 작업하다 보면 이제 슬슬 이제 타임테이블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뭐 2월은 베를린이고, 뭐 5월은 칸네고, 8월은 베니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토론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괴물, 마더 전부 다 시기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봄에 이제 후반 작업을 하고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였으니까요. 그리고 물론 또 그쪽에서 초청을 해줘야 가는 거니까요. 우리가 뭐 들이민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서로 간에 그렇게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번엔 특히 또 프랑스 원작이기도 하고 또 프랑스 개봉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빨라서 이렇게 또 하게 되는 셈이라서 묘한 뭐 우연의 일치지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 되게 잘 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에서 가장 또 뭐랄까 애도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자라는 게 좋듯이 어릴 때 이렇게 처음 이렇게 집 밖에 나올 때 좀 이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시작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 과거 영화들이 뭐 이 프랑스에서 받았던 뭐 관심이라든가 따뜻한 아니면 뭐 원작의 고향으로서나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 이게 사랑받을 확률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니까 그런 거는 좋지 않나 싶네요. 지금 작품 말씀하신 거 몇 개를 이렇게 보면 다 각자 장르가 다르다고 할까? 살인의 추억부터 이번에 상영하는 작품까지 이 특별한 영화들인데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작품 이런 걸 해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진행 중인 거나 다음 작품은 이런 작품에 도전해보고 싶다. 당장 다음 작품은 지금 결정되어 있지가 않은데요. 이렇게 차기작이 결정 안 되어 있는 경우는 저로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괴물 때는 항상 이미 김혜자 선생님과 마더를 준비하고 있었고 마더 때는 또 이미 설국열차 원작을 이미 판권을 산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겹쳐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 이렇게 개봉을 하는데도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 상태가 낯설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아내가 허락한다면 한 2, 3년 놀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구상 중인 것은 있습니다. 제 오리지널 아이디어로 구상 중인 작품이 2가지가 있고요. 한국어 영화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그 프로듀서에게서 제안받은 SF 영화가 설국열차보다 조금 큰 규모의 SF 영화를 하나 시나리오를 제안받은 게 있는데요. 서로 검토 중이고 이제 9월 달에 뭐 미국에서 다시 만나서 좀 얘기 나누기로 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꽤 알려진 SF 원작 소설의 바탕을 둔 시나리오인데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말쯤 되면은 다음 작품이 정해지지 않을까 늦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여쭤봐 주신 언젠가는 이런 영화 꼭 하고 싶다는 것 중에 하나는 무인도 영화를 한번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걸 뭐 무인도 영화를 하나의 장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로빈슨 크루소부터 뭐 캐스트어웨이 같은 영화에 이르기까지 무인도에 관련된 소설이나 영화들이 또 로스트 같은 TV 시리즈도 있었지만요. 항상 끊임없이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저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무인도 영화를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분들만 섬에 모셔가가지고 무인도 영화는 보조축 엑스트라 분들을 안 찍어도 되니까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분중신이 없으니까 분중신을 찍을 때 되게 힘듭니다. 감독들이 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지금? 시차 적응이 아직 안 돼요. 무인도 영화를 찍으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정말 알짜배기 틸다 스윈튼, 송강호 이런 분들 정말 최강의 연기파 배우들만 모시고 가서 무인도 영화를 찍으면 정말 행복한 한 3개월, 3, 4개월이 되지 않을까. 과일, 섬에서 그 과일 먹으면서 찍는 거죠. 그런 꿈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를 해설하는 건 다 뭐 기본적으로 관객의 몫이긴 하지만 아까 감독님 언급하셨듯이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뭐 정치적으로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위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이야기 들으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밌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읽어보라고 이런 거 의도였어? 라고 막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런 해석 나왔는데 봤어요? 다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다 저도 모르는 얘기들인데 이렇게 볼 수 있구나 하고
그 중에 뭔가 멋있어 보이는 거는 저도 이렇게 잘 기억해 놓습니다. 다른 인터뷰에서 써먹으려고 이런 의도였다라는 거죠. 군보다 해몽이 좋다고 특히 뭐 인문학자 분들이나 뭐 문학평론 하시는 분들,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 또는 최근에 보면 뭐 종교계에 계신 분들, 성경이나 기독교적으로 또 해석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 재밌게 읽어봤고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 또는 왜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를 생각해 보니까 이 제가 각색해서 펼쳐놓은 이 스토리가 단순하면서 어떤 원형적인 측면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자기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되게 대입시키기가 쉬운 거예요. 교회에 계신 그 성경 공부하시는 학자분은 기독교적인 틀이나 관점에서 대입해서 영화를 풀어볼 수 있고요. 또 정치사회학 쪽에 계신 분들은 또 당연히 그런 그분들은 뭐 되게 좋은 텍스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스토리나 원작 만화부터 다 이 계층과 계급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또 사회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던 거고 시스템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 호리칸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커티스와 기차 자체로부터 탈출하려는 송강호의 얘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얽혀 있잖아요. 영화의 스토리를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차가 일직선이듯이 이 영화의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단선적이고 직선적인 어떤 내러티브라든가 거기에 갖고 있는 또 인물들의 전형적인 모습 길리엄과 그러니까 존 허트와 에드 해리스로 대변되는 기차의 양쪽 끝을 차지하고 있는 두 명의 아버지형 캐릭터들이 보여주는 또 원형적인 모습이 있고요. 이런 되게 직선적이고 원형적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자신의 관점이나 상황에 맞게 그걸 대입해서 풍부하게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창작자로서 뭐 그럴 수 있는 텍스트를 제공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그게 영화를 비판하는 쪽에서 하는 논쟁도 있고 영화를 또 찬사를 보내는 쪽에서 하는 것도 다양하게 다 섞여 있지만 논의 자체가 많이 되고 사람들의 상상력을 많이 자극한 텍스트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말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코에 걸린 코골이, 귀에 걸린 귀걸이처럼 좀 과하게 활용되는 느낌 그런 거는 좀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영화는 SF 영화인 건데 SF 장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영화를 또 보는 경우는 프랑스에 왔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에서 더 그런 쪽의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그런 면은 또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에 대한 이쪽 원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행기를 탔을 때 경험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좀 이게 이코노미에 있다가 앞으로 비즈니스에 갔을 때, 일등석에 갔을 때 올라가는 느낌이 있었다. 이번에 오실 때는 다 오셨어요. 뭐 이런 프로모션이나 영화제 같은 건 항상 초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비행기를 예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를 초청하는 배급사나 프랑스 배급사나 아니면은 영화제 주최 측에서 이제 이렇게 주죠. 이제 이메일하면 이 티켓이 딱 열리죠. 괴물 이전에는 제가 해외 영화제나 배급사에서 저한테 주로 이코노미 티켓이 많이 왔고요. 괴물 이후부터는 비즈니스 티켓이 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코노미석 타고 해외 영화제 갈 때는 이제 보면은 한 열 몇 시간씩 이렇게 껴갖고 있다가 이제 가끔 뭐라 그러지 이거 이제 갖다 대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옆에서 그 이름 뭐야 내릴 때 이제 게이트 이렇게 도착해서 너 이제 앞쪽 문으로 내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운항 중에는 그 비즈니스 칸이나 그 퍼스트 클래스 못 들어가지만 이제 비행기를 내릴 때 거기를 통과해서 내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가끔. 뭐 누구나 그런 감정 다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자기 12시간 동안 꽉 끼어서 왔는데
또 앞에 있던 할아버지 막 이렇게 의자 자기 쪽으로 제끼고 막 이랬는데 거기 이렇게 딱 껴서 오다가 이제 내릴 때에서야 마침내 이렇게 그 비즈니스와 퍼스트를 지나서 이렇게 내리게 돼 보면 그 의자 이렇게 일직선으로 팍 펼쳐져 있고 그걸 다 보게 되잖아요. 네. 뉴욕 타임즈 쫙 펼쳐져 있고 막 거기 신문 막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욱하는 느낌이 있죠. 누구나 이렇게 왔단 말이야. 나도 막 그런 네. 괴물 이전에 저도 그런 감정은 많이 느껴봤었습니다. 뭐 우리 생활 속에 다 있으니까요. 호텔에 가도 뭐 방의 사이즈가 차이가 있고 기차를 타도 특실이 있고 일반실이 있고 그게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거를 되게 극단화시켜서 설국열차라는 원작이나 제 영화에서는 기차의 칸마다 계층이 나눠져 있고 심지어 그 인류 멸망 후에 생존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 생존자끼리도 그렇게 평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서로 갈등과 반목을 하고 그게 참 안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또 인간의 본성이 아닐까 그런 예리한 관점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원작 만화에서부터. 약간 너무 직접적인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영화 속 주인공들은 그런 사회 체제나 이런 것들을 좀 바꾸려고 하는 도전하는 사람들인데 감독님 스스로도 지금 그런 혁명들을 꿈꾸십니까? 저는 그저 죽을 때까지 계속 영화를 찍고 싶다 그런 목표와 꿈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히치콕 감독이 그 사이코라는 영화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를 찍은 게 그 양반 환갑 때입니다. 60세 때 그 영화를 찍었는데 그런 지금 봐도 세련되고 혁신적인 그런 공포 영화를 환갑의 나이에 찍을 수 있는 그게 참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환갑이 되려면 한 15년 정도 남았는데 한국에서는 영화 감독의 수명도 되게 짧고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혁명이라는 것은 죽기 전까지 계속 영화를 찍는 그것입니다. 상을 받고 싶어서 영화를 찍는 것도 아니고 흥행이 되고 싶어서 영화를 찍는 것이 아니라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는 그런 발판만 계속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고 그게 제일 바라는 바이고 영화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그렇지만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화가 약간의 힌트 내지는 또는 사회를 바꾸려다가 되게 지친 사람들한테 극장에 와서 한 2시간 정도 위로는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화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그렇게 큰 환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화는 그냥 영화로서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